방치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은 사전투표에 반색할 새도 없이 선관위의 부실관리 파문이 막바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단 이틀 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막판 중대 변수에 대한 여당의 진단과 전망을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20대 대통령 선거 D-2일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또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 아주 이제 금방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요새 어떠십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정치는 수학이고 과학이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네. 과거 이제 중세시대 정치가들이 그 평론이나 분석 썼으면서 과학책 놓고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민주당 경선 과정, 그 다음에 이후에 국힘 경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사건 그 흐름을 빼놓지 않고 쭉 추적했거나 그 안에서 흐름을 만약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불면의 밤을 보낼 이유가 없죠. 이미 판은 거의 결정이 나 있고, 그리고 최근에 흘러가는 흐름과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몇 개 이제 그 각 당에서 조사한 지지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게 허풍을 떨고 있는 건지 어느 게 진실인지는 이제 지금 대충 보이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낼 이유는 결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개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입니다. 네. 지금의 판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의 부실 그 관리 문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김만배 씨 녹취록 그 문제도 있고요. 송영길 씨 피습당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많이 움직여봐야 5만 표 미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녹취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는 큰데 막판에 가장 파괴력을 보였던 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죠. 네. 그리고 그 단일화의 흐름은 선거 당일까지도 전체 표심을 흔드는 네.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를 보면은 지금 어디가 우세할지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여연에서는 한 10% 그러니까 그 국힘의 그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한 10% 가까이 본인들이 이긴다. 민주당은 또 한 3% 정도 이긴다. 또 어제 오전에는 민주당 선대위의 그 핵심 중에 한 분이 3% 이긴다 그랬거든요. 네. 그건 좀 1.5% 얘기도 나오던데. 예, 1에서 1.5%는 네네. 이제 우상호 네네. 우상호 그 의원이. 선대위원장의 얘기고 3%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실언 같고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는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죠. 네.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단일화 결렬 선언하기 전에 조사를 한 게 이제 NBS에 나온 게 그 전주 금요일이니까 2월 18일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했던 MBS가 40대 31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9포인트가 네네. 지죠. 근데 이제 20날 일요일 날 그 오후 1시쯤에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22일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봤더니 MBS는 단일화를 제안하고 14, 15, 16 월화수 그 조사를 했으니까 단일화 효과를 가장 극단으로 받을 때 조사해 보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9포인트 지더라. 근데 단일화 결렬 선언했을 때 한국갤럽이 화요일 날 조사한 거 보니까 19, 20, 21일.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 전에 하루와 단일화 결렬된 후에 하루.
그다음 단일화 있었던 날 오전 오후로 다 조사 3일간 조사를 한 걸 봤더니 단일화 결렬 전에 윤석열 후보가 5.7%를 이깁니다. 그리고 단일화 결렬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1.9%를 이겨요. 그러니까 그때가 단일화 결렬되고 나서 무척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요 3일 동안 250만 표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7.6%가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럼 한 250만 표쯤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딱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면서 그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쏟아붓습니다. 네. 심지어는 일정까지 싹 공개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안철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단일화 책임 전가를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단일화 결렬 이후에 본인들이 그때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앞장서고 있었는데 단일화 결렬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점점 빠지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결렬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게 본인들이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우리가 안고 갈 경우에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 이것이 안철수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거죠. 27일 날. 네. 근데 그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28일 날 국민의힘 내부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결렬 선언을 했는데도 우리가 빠지는 게 없다. 그런데 28일 밤과 3월 1일 오전에 저는 둘의 단일화 결정이 최종적인 카드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안철수 후보에게 던졌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 최종 결정이라는 게 역산을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3월 1일 오전엔 적어도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결정이 나고 3월 3일 날 느닷없이 단일화를 하는데 이미 결정이 난 걸 이틀 후에 발표하는 거죠. 지금 여의도 연구소 판단대로 이렇게 월등하게 이기고 있으면 단일화를 왜 했을까요?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3월 3일 날 단일화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내려가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 있었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본 1, 2% 안에서 거의 붙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단 단일화를 선택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단일화 선택을 했는데요. 중요합니다. 단일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순풍이냐 역풍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명백한 건 그 크기는 모르지만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고 온갖 유튜브 조회수를 비교해보면 안철수 지지자들 뿔났다. 혹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역풍. 이러한 컨텐츠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들 당원들 10,000명 이상이 빠져나갔죠. 게시판 보면은 뿔났다 화났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단일화 이후에는 1, 2% 정도로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단일화 이후에 이것은 밀실야합이라고 하는 이 판단이 국민들이 하면서 단일화 역풍이다. 역풍의 크기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네. 지금쯤 적어도 둘이 동률이거나 역풍이 조금 세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세를 보면 결과가 지금 김만배 그 녹취록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 이제 몇 가지 징후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런 걸 보면 0.5에서 1 정도 15만 표에서 30만 표 정도 민주당이 이기는 아주 초박빙의 승부가 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결과입니다. 아무튼 뭐 그 승리를 확신하시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이룰 그 보낼 이유가 없다 예. 말씀을 좀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네. 그 대선 그 판세를 그 뭐 날짜별로 또 이슈 뭐 별로 예. 이제 분석을 쭉 해주셨는데 궁금한 질문 이제 하나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역대 이제 최고 사전 투표를 이제 기록을 했지만 또 이제 더불어서 나온 게 선관위의 이제 초유의 이제 부실 관리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부실 선거 관리 의혹 또 불복 논란 이거 지금 선거 후에 또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의혹 전혀 없고요. 지금 선관위 부실 관리한 거 맞죠? 이준석 대표도 나와서 부정선거의 의혹은 전혀 없다. 물론 송영길 대표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왜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들추고 나올까? 물타기죠. 안윤 단일화 그 역풍이 세기 때문에 그 이슈를 재울 수 있는 다른 사건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이 영향 전혀 없는 거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러나 이 선거 부실 관리한 거 맞으니까요. 뭐 기획 실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이슈를 드러냄으로 인해 갖고 윤안 단일화가 마치 일각에서 부정선거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키우면서
단일화 역풍을 좀 막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죠. 전혀 영향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역대급 사전투표율 36.9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이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호남 지역에서 높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호남 전북과 광주 전남을 쭉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10명 중에 한 5분 정도가요. 윤, 안 단일화 때문에 화났다. 그리고 본인도 안철수 찍으려고 하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남이지만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우리 주위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겁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올라간 것 그리고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다 올라간 건 편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맞다.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분산시키고 싶은 심정도 있고 편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정상적인 증가율보다도 조금 높게 나온 지역들, 특히 호남 지역들, 경북 중에서도 경북 북부, 영주 안동 지역들 이런 데서 세게 나온 것은 높게 나온 것은 일정 정도 이 역풍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결집하지 않게 되면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절실함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까 요 바로 직전에 그 기자분도 투표율은 무척 높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난 2017년 77% 넘기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껏 해봐야 70대 초반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김동연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밀어주겠다 이렇게 탄력을 받나 했는데요. 여당에서 정치개혁 통합정부는 계속 추진할 것 같기는 한데 관련 논의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통합정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체 얘기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하고 통합하면서 통합정부를 얘기하는데 통합정부의 논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정당학회, 정치학회에서 다 정치학자들은 OECD 갈등지수 1등인 대한민국의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 이런 것보다도 이 갈등 지수가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그다음에 그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사주와 노동자 이런 갈등 그다음 진보와 보수 이념 대립 이런 게 무척 높은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말서부터 통합정부를 얘기했고 정리해서 얘기한 게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45%나 50% 득표한 그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를 찍지 않은 나머지 50%의 열기를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이런 정부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지금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는 이분들은 통합정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말을 삼켰죠. 다당제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갖고 의총까지 거쳤습니다. 다당제하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당과 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겠다. 그럼 다당제의 꿈은 어디로 간 거죠? 그 다당제 있으면서 정당끼리 연합하는 게 통합정부인데 저쪽은 통합정부를 삼켜버렸고 우리는 통합정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통합정부 얘기가 나오면서 일정하게 정권교체 심리가 좀 주저앉은 경우가 있죠. 방금 전에 이제 국힘 대변인께서 정권교체 심리가 5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잘못 본 겁니다. 최근에 지수를 보면요. 50% 안짝으로 주저앉았고 안정적으로 45에서 47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통합정부 네.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정권교체 심리는 그러니까 묻지마 정권교체 안철수 후보가 얘기 잘했잖아요. 묻지마 정권교체는 안 된다. 그러다 이제 그 묻지마 정권교체로 갔는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50% 심리 중에서도요. 한 10%는 윤석열 후보를 찍는 게 맞는가? 과연 저 신출내기 초보 운전자에게 고속버스를 맡기는 게 맞나? 이런 심리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의 역풍이 네. 그 보수 지지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영향을 준 게요. 50만 표, 100만 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영향 준 게 5만 표, 10만 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통합정부는 네.
정권 교체 심리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내로남불 사고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정권 교체 심리가 저렇게 높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주당이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2012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정권 교체 심리가 60%였습니다. 그럼 그때 문재인 후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정권 교체 심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의 지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식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교체 심리에 의지하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런 공약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 비전이 없는 국힘 후보를 보면서 마지막에 투표 자기 한 표의 무게를 느끼면 느낄수록 정권 교체 이후에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면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불고 있는 역풍이 태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일정 정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호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록이 이제 막판 대선 전국을 또 이제 흔들고 있는데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에 윤석열 당시 이제 주임검사와 또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다. 이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좀 전에 이제 원일이 국힘 그 대변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고 조작된 파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이 내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원일이 대변인이나 국힘에서요. 알면서 눈 감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대장동은 과거 이명박 BBK와 다스 때처럼 네. 대장동은 제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나 다스 조작 사건하고 궤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분명한 건 이런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바뀝니다. 부산저축은행 1250억 그 PF 일으킨 거거든요. 일반 대출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았답니다. 일반 대출 아닙니다. 그 파이낸스 프로젝트였었거든요. 말이 틀리죠. 그다음 박영수와 윤석열 후보는 법조에서 모두가 다 아는 깐부입니다. 조우영이요.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금융 브로커거든요. 우리가 이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조우영을 소개받았고 그리고 조우영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봐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은 그 전으로 계속 제기를 했어요. 저희가 제기를 안 하고 느닷없이 나온 거면 이거 좀 이상한 거다 얘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자 미리 우리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부산저축은행 중에서 그때 저축은행 부실 수사 하면서 1250억 대출한 걸 뺀 건 이게 유일합니다. 한 300억, 200억 정도 되는 대전저축은행 이런 데도 싹 수사했고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왜 뺐는지 우리가 계속 물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을 그 대장동 그 개발을 초창기서부터 2009년서부터 했던 이강길 씨가 있는데 그분도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안에서 봤을 때 조우영이 빠져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현재 후보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다. 추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주장하지 않거나 남욱 변호사의 이런 진술이 없었으면 저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일정 정도 그 설득력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그 괴와 너무나 일치한다. 네, 그런 네.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3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도 특검을 받자.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자. 이건 뭐냐면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직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의 대상이 되든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답변 안 하잖아요. 원래 법조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숨는 자가 죄인이다.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 씨 저 녹취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진보 진영이나 혹은 중도성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분들 나는 진보지만 이재명 후보는 찍기는 좀 석연치 않아라고 했던 분들이 이걸 보고 대장동에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그분 몸통이라고 700억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팩트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팩트라고 본다면 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몇 표 차로 승리를 할 것 같습니까?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15만 표요? 15만 표는 0.5%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30만 표 되면 1% 차이인데 저는 심지어는 0.5가 아니라 0.05, 15,000표 차이로까지도 네. 갈릴 수 있는. 15,000표. 예,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그 승리한 분들은 결국 자기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국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정부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이렇게 갈등이 심한 위기의 대한민국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갈등을 치유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임자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박빙의 상황인데도 어쨌든 승리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이룰 이유가 없다라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역대급 사전 투표율 그리고 김만배 씨 녹취록 파장 등 막판 대선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계특위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